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문각에서 행정사 민법 총칙 1차와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는 백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험 공부잖아요. 네, 수험 공부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긴 과정인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긴 해요. 시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갈 때 그 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 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업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하시다 오신 분도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책에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1차 하시고 특히 우리 행정사의 특징이 뭐예요? 1차가 3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를 많이 일찍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1차는 뭐 객관식이고 60점 이상 맞으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 1차 과목이 되게 작아요. 범위도 작고 그래서 일찍은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긴 한데 최근에는 1차도 쉽지 않을 뿐더러 1차를 하시면서 2차를 같이 시작하시는 게 2차 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2차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식은 모든 걸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 쓸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한 거, 말로 내뱉은 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암기한 거는 금방금방 까먹고 되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법학은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용은 알고 있는 듯한데 그 써지는 용어들이나 말하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답안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그 채점을 해보면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행정법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를 배우실 건데 가장 기본은 법학 개념을 배우는 건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대부분 민총이 다 들어가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의 기본법이 민법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는 건 민법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하시고 그래야지 나머지 법 과목에 대한 걸 이해하시고 또 2차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도 쓰시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이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부도 많이 했고 시험도 많이 봐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난 1차 이렇게 합격했다.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뭐 단기간 내에 합격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2차가 끝나지 않으면 시험은 1차는 뭐 하는 거죠? 2차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험적으로 보면 단계적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차를 그렇게 단시간에 합격을 하셨을 때 개념이 잘 정돈이 안 되시면 2차 시험을 치르시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기본 강의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1차는 10월 달에 시작하고 2차는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바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1차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차를 노리신다면 당연히 지금부터 뭐 저희가 수업은 많지 않잖아요. 둘 다 일주일에 이제 한 타임정씩 1차도 그렇고 2차도 한 타임밖에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행하셔도 지금 이제 제 강의 듣고 있는 1차 보고 있는 분 2차로 이번 주에 보시게 되는 분들도 동차를 해서 같이 함께 쭉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도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시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1차 과목이 3과목이고 2차 과목도 4과목이라고 하지만 범위가 다른 시험비에 비해서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신다면 동차도 가능해요.
사실은 딴 데 뭐 옛날에 사시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동차를 노린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차생이 되는 경우가. 근데 저희 시험은 일단 범위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또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신다면 의외로 동차가 되게 많이 되는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차와 1차 동차를 같이 노리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같이 병행하신다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저희 시험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1차 공부하시고 2차도 이제 2차는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겹치지 않아서 두 개 다 들으셔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이제 1차를 보셔야 되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뭐 1차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달은 1차에 더 집중하시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시면 한 해에 동차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되도록이면 암기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1년의 커리어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 특히 2차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차분히 따라오시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정들이 뭐 특히 이제 뭐 인강생들도 그렇고 신일강생들도 그 병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강의가 이제 개설되는 이유도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많으면요. 1시간 할 것도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집중력 있게 나는 하루에 1시간을 한다. 딱 정해놓으면 딱 그거 보시고 하시면 여기도 이제 다 1차 붙으신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하시고 뭐 2차 보셨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시긴 하는데 오시다 안 오시기도 하긴 하는데 꾸준히 1년 동안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면 시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제 내가 하는 것 중에 가능할 거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잖아요. 그럼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에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의 여건들을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소개로 오시거나 본인들이 알아서 오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오셨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다 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2017년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죠? 3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출원인 자체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응시인원에 따지면 합격률 40% 하고 그리고 2차 시험은 더하죠. 2차 시험은 736명이었는데 거기에 2차 시험에 그 대상자들에 들어간 사람 중에 결국은 900, 그 전년도 하는 그 기득권까지 합쳐갖고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체상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0명 뽑는데 2차가 거의 시험장에 들어가면 2분의 둘 중에 한 명은 붙은 시험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이 첫 해는 거의 뭐 다 붙는다고 막 그랬어요. 시험 공부 한 사람들은 제대로 한 사람은 시험 공부만 했으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1차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3배 이상이 출연하고 있고 실경쟁률은요. 여기 보시면 지금 3배 정도 되고 거기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응시율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민법의 문제가 좀 쉽긴 했었어요. 문제가 이제 되게 다 어렵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험이. 왜요? 출연인이 많으면 2차 시험을 보는 시험들은 절대평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1차를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시나 옛날에는 1차도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든 몇 명이다 어떻게 돼요? 앞에서 잘라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60점 이상이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2차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그 채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장소적인 건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요. 이제 저희 시험 말고 다른 시험들도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1차를 어떻게 내죠? 어렵게 내서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된 거예요. 이제 또 1차가. 그래서 문제가 옛날보다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쉬웠어요. 민법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서 조금 쉬웠어요. 조금 쉬웠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합격자 수가 더 많아진 건데 그래서 우리 예상은 어떻게 돼요? 계속 늘고 있어서 올해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본 노무사는 민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모든 그 자격증 시험들이 출연인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린 별로 아니에요.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200명 뽑는데 거기 2만 명이에요. 출연인이. 그러니까 저희 시험 말고 뭐 간평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늘고 있어요. 법무사 뭐 할 거 없이 다 늘고 있어서 시험은 어떻게 되죠? 1차 시험도 다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노무사는 엄청 어렵게 나왔고 우리는 생각보다는 쉽게 나와서 다들 잘 보셔서 저희 수업 들으신 분은 100점도 맞으셨어요. 100점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항이 예전처럼 예전에 붙은 분들은 뭐 1차 그까이 거 막 얘기를 하세요. 60점인데 객관식 문제인데 쉽게 하지. 그래서 1차는 그래도 쉽죠. 우리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1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는 2차를 위한 시험을 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뿐이지 1차 합격했다고 아무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왔을 땐 되게 놀란 게 1차 합격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시험이 행정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죠. 기존에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떻게 돼요? 1차 원서 내고 2차 원서 따로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보시면 2차 인원이 원래는 지금 우리가 1차 인원 보면 여기에서 떨어진 분이 같이 올해도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으로 따지면요. 4천 명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3천 몇 명만 올해 이게 이제 출원한 거예요. 아직 응시한 건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3,524명이 원서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한 500명은 어디 갔을까요? 1차 합격했지만 뭐예요? 자기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보는 시험도 1차 봤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1차 시험 출연해서 합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분이 많으니까 이제 또 출연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했고 놓고도 어떻게 돼요? 응시할 때 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서 넘어져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장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뭐라 그랬어요? 시험도 깡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질 때까지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코스를 완주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지내다 보면 알아서 넘어주는 사람이 일단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면 내가 끝은 보겠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시면 거기서 벌써요. 그냥 끝까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도 벌써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반 이상 떨어져 나가요. 반 이상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하셨으면 뭐 1차야 뭐 붙으시겠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2차까지 가시려면 1차를 잘 봐야지 그게 또 힘이 돼요. 내가 이제 이 시험에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1차부터 하시고 또 이제 2차 같이 병행하시면서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나는 내년에 꼭 붙겠다 생각하시고 있는 시간 잘 정리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해 한 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는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격증 시험들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안에서는 수험자는 항상 약자예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나 뭐 이런 것들처럼 갑자기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점수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시험 보는 방법이 1차는 세 과목을 어떻게 돼요?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75분 안에 그냥 다 푸는 거예요. 75분 안에 세 과목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25분씩 쓸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잘 보면 민법은 15분 안에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시험 시간 자체도 점수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내가 못 푸는, 항상 얘기하지만 잘 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도 짧게 들어요.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이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 법 과목이라고 하는 건 오지선다형에서 어떻게 돼요? 지문의 OX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서 답 찾으면 금방금방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OX를 잘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5개 지문 자체가 다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고 내가 어디서 들어봤다 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OX를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갖춰서 시간까지 우리가 전략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과목에서도 시간이 확보되면서 내가 균형을 맞춰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거기 법학 과목들이 주로이고 하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점수도 잘 맞고 시간도 줄인다면 나머지 과목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민법하고 행정절차법을 같이 봐요. 이렇게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100분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은요 50분 딱 쓰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빨리 쓰면 다른 거 하나를 쓸 때 케이스 문제 풀 때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그나마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뭐 마킹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뭐 꼭 1번부터 안 풀어도 되고 민법 먼저 푸는 사람,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 우리가 많은 점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거의 그 커트라인에 다 붙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디테일 확인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항상 내가 이 세 과목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얼마의 점수를 받고 이런 것들도 테크닉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를 정해 놓고 보시면, 문제를 그냥 쫙쫙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볼 걸 정해 놓고 딱딱 보시면 시간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답도 정확하게 맞히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뭘 할 거죠? 민법의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는 지금 보시는 대로 25문제를 볼 건데 민총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원래는 25분을 쓰라고 하는데 25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OMR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20분 안쪽에서는 다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15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푸시고 좀 마킹까지 다 하셔서 여유 있게 시간이 남아서 5분 정도는 뭐 다른 과목을 풀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하고, 근데 이제 2차를 가시면 여기는 좀 달라져요. 민법에 이제 2차를 가시면 2차는 우리 민법은 케이스 문제가 2문제 40점 문제가 나오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엔 단문만 나와서 뭘 써라 이런 게 나왔는데 민법 문제가 재작년 문제는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 수준이에요.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못 쓰고 있지만 결국 당락을 나타내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3,500명이 붙었는데 3,500명이 원서를 냈다고 치면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죠? 일반 행정 250 정도 해서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난 몇 등을 해야 돼요? 250등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10대 1 이런 걸 떠나서 앞에 등수에서 몇 등수에 들어와야 돼요. 뭐 다 합쳐서 300등 안에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일반 행정들이 많으신다고 하면 내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3,500명이 원서를 냈다고 하면 내가 그중에서 2,5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25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만큼 봤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떨어진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25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3,000명 중에. 그럼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 10명 앉아 있으면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봐야지 내가 합격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처럼 내가 합격을 하려고 2차까지 합격을 하려고 하면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실강생들이 어떻게 돼요? 합격률은 훨씬 높긴 해요. 실강생 여기 와서 쓰는 사람들이랑 인강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자기 관리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강에 오시는 분들이 더 합격률이 높긴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즘에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공부하든지 인터넷, TV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시간 관리고 공부를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시면 그 다음날 우리 다 뻗잖아요. 옛날처럼 체력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해 놓으시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뭐 우리는 오늘은 강의 들었으면 내일은 강의 안 들은다면 꾸준히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다고 정해 놓으셔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돼요? 수험에다 맞추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1년이잖아요. 내년 10월 요때 볼 거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보니까 우리가 보신다면 내년 2차에 들어가신다면 꽉 1년이 딱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1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년이면 모든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사실은 뭐 1차는 3개월만 있으면 붙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집중력이에요. 볼 때 이제 확 쏟아 놓으시면 1차, 2차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은 장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끊이지 않고 놓지 않고 쭉 가져가시면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죠? 집에 일이 생기고 내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 마음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난 공부를 하겠다. 체력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돼요? 시험 보기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에서 2달은요. 시간이나 몸이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여기다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알바하러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애들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긴다고 해서 많이 걸어봤자 얼마를 걷겠어요. 지금 하는 거랑 내년 이맘때쯤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보는 양하고는요.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중요하고 언제가 스피드가 중요해요. 시험 보기 일주일, 한 달 전에는요. 안 주무셔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죽어요. 막 이런 것처럼 그때는 뭐예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과목 하시는 거고 아기가 뭐죠? 세상 아는 거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천천히 개념 이해하시고 내 몸 만드는 것부터 중요해요. 공부 안 하시던 분들은 앉아있는 것 자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서 하나씩 정리하시고 하지만 똑같은 1시간이 내년 이맘때 1시간하고는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1년을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몸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할 건데 지금부터 방 24시간 공부하겠다고 막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걷기도 많이 하시고 기초 체력도 되게 중요해요. 1년 동안 버티는 게 공부를 계속한다는 게 남들은요. 일 안 하고 앉아서 책만 보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해놓으셔서 1년
내년에 난 이맘때쯤에 한 달 정도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서 돈 같은 경우도 가끔 상담 와요. 자기 이제 알바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고, 최소한 어떻게 돼요?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한 달, 두 달은 미리 알바 같은 거 쉴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야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주변이 다 안 트잖아요. 그 나이에 왜 그거를 그렇게 사니?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직도 공부하니?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마음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열정도, 그리고 내 몸도,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지금 차분차분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1년 동안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잘 짜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정말 안타깝게 막 편지 와요. 죄송한데요. 저 뭐 공부 이제 못합니다. 막 이런 거 되게 오면 저도 보면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저도 힘든데,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힘든데도 오셔가지고 막 청주에서도 KTX 타시면서 일주일마다 올라오셔서 하룻밤 여관에서 자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거 못 하신다고 그러고, 어저께인가 얼마도 상담 오셨는데 거기도 온양에서 오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뭐 일주일에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가서 한참 공부하시다가 시험 다 볼 때 돼서 뭐 여러 가지 사정, 우리가 사정은 맨날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죠? 처음에는 열정은 되게 많아요. 온다 하다 그러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은 줄고 몸은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1년 동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의 그런 것들이 쭉 연결돼야 돼요. 오늘 이제 첫 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생각을 한번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전체적인 것들이 1년 계획이면 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공부는 하루에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어떻게 했겠다. 이것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가는 길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를 만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있으면 그런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런 것들이거든요. 막 한 달 남았는데 알바하러 가신다 그러고, 다른 학원에서도 그 강의 같은 거 많이 하면 갑자기 학생들이 없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알바하고 왔다. 돈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그거는 시작할 때 미리 해놔라. 얼마라도 해놓고 막판에는 한 달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한 시간이 마지막 한 달에 한 시간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마음은 이제 시작한다 그럴 때는 열정이 이때가 제일 높아요. 여기는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1년 계획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진 것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합격자 결정은 1차든 2차든 원래는 어떻게 돼요?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차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까락 없이 60점을 넘은 사람이 명수가 모자라면, 왜? 상대평가니까 그때 이제 뭐 56점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까락은 없어야 돼요. 40점. 그렇죠? 까락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 그러면 민법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험에 이렇게 이제 시험이 우리가 지금 보신 대로 1차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민청만 보신다고 하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본인마다 각자마다 뭐 민법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이제 베이스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에 여러 가지가 차이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같은 경우에 전체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오늘 이제 기본이죠.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게 있고 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객관식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걸 보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통문제 25문제를 시간마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 하루에 2번씩 봤었어요.
두 번 보는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25문짜리 문제를. 그리고 중간에 뭐 하루 특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루 특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죠? 이제 시험 당일 있죠. 당일 있죠. 그럼 우리는 언제 언제 내 실력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평상시에 못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뭘 알고 싶어요. 이날만 가서 딱 잘 보고 오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날 잘 보려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일날 잘 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그 전날, 그 전이나 그 전주에는 뭘 해야 돼요? 하루에 이 전 과목들을 몇 번씩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요. 시험장 가서 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단계라고 하는 게 이날 잘 보기 위해서 뭐죠? 여태까지 공부한 걸 미리 공부해 놓고 같이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요. 25문제 시험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25문제를 여기서 풀어보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그래서 여기 이거 할 때는 뭐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25문제 통문제를 어떻게 돼요? 세 과목이 같이 볼 거잖아요. 근데 연습을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민법만 총 25문제씩 횟수로 해서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25문제를 몇 점을 맞는지 또 뭐죠? 몇 분에 푸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에도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저 민법 문제를 몇 분에 몇 점을 받을지를 예측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과정은요. 요 25문제를 푸는데 내가 갑자기 잘 풀진 못할 거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진도별로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거 대비하는 과정이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저희는 요 과정을 OX 문제로 이제 푸는 과정을 가질 거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요 OX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뭐죠? 민법의 기본 조문하고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요 OX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계라고 하는 건 뭐죠? 그 다음 단계의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거치면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 풀 수 있는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어쨌든 쭉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면 시험장 가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중에 지금은 이 과정은요. 제가 하는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 많고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 과정에서는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풀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뭐 예습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 배울 때는 어떻게 돼요? 단어도 모르는데 영어 지금 여기서 영어를 문장으로 말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 단 강의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 대해서 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민법은 우리가 한국말인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용어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그 말이 뭔지 우리가 조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을 거치면 심화 과정에서 조문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단어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 근데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도처럼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전체 범위가 섞여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장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 시험 범위가 1조부터 184조까지 조문 몇 개밖에 안 돼요? 184조밖에 안 돼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 조문 184조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말고 제가 여기에 조문집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84조를 가지고 문제, 그 조문마다 문제가 기출 문제가 된 거를 제가 그 출제 빈도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요거를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25문제를 딱 찍어주세요. 그럼 이것만 딱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은. 여기 1차는 또 그렇다고 하잖아요. 2차는 그거잖아요. 2차 5문제 딱 찍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알게 되는 거죠?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건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매우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가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조문에다가 기출 표시도 다 해놔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몇 프로 아느냐가 시험장에 가서 몇 점 맞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풀 거지만 오지선다형으로 풀기 위해서는 조문이나 기출 판례들 이것들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시험장에 나온 것들은 여기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들어보시고 오늘은 1조를 배웠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뭘 갖고 복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1조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들 한 번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해서 점점 많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게 쌓이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지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맞고 늘고 있는 거냐. 이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걸 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가 되면 여러분들 뭐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는데 80점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어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조문은 암기해야 된다고 뭐 TV에서 보면은 뭐 몇 조가 어떻게 됐다 두두두두 막 외우고 있는 사람들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가 그렇게 아니더라도 수험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수험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반복하도록 할 거니까 암기는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1차는 그래요. 1차는 우리가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1차는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시험만 잘 들으시면 암기는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정도의 암기는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2차는요. 백지에다가 내가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를 접근하실 때는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했다고 손으로 안 써져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 손이 잘 써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답안지에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안에 10분 안에 한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걸 쓰는 게 아닌 어떻게 돼요? 정확한 문장을 단어들을 딱딱 쓰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시험은 그냥 이해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계속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 보면 뭐 젊은 학생들은 다 패드 갖고 다니시면서 그 패드로도 다 쓰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필기로 써야 되잖아요. 2차는 객관식일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2차는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 붙지 많이 아는 사람이 붙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2차는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무조건 연습, 자꾸 써보고 또 써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거 하시는 거기 때문에 1차하고 2차 공부는 달리 하겠다고 일단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근데 2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1차는 뭘 하신다고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쓸 때 이해를 하고 쓰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특히 법학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1차는 2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바탕이고 2차 과목에 들어가면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손으로 써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2차도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면 그냥 공책에다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단계를 갖춰서 사례 문제를 쓰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2차는 내 손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갈려질 거라 그 두 가지가 다를 거다. 요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민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걸 잠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에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길을 닦아 놓으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그재그 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중요해요. 전혀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열정이 지금 넘치잖아요. 나 이제 뭘 시작했다. 크게 막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막 24시간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생각하시고 새로운 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재나 이런 거 보실 때 내가 뭘 봐야 될지 아직은 몰라요. 내가 뭘 아는지 이런 것들 모르시니까 전체적인 개념 잡고 수업 들으시면서 교재 보면서 내가 뭘 공부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 잡으시고 전체적인 윤곽 잡으시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거에 맞춰서 너무 힘쓰시지 말고 강의만 잘 들으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다가 이제 2차 시작하시면 2차 시작부터는 무조건 수업 들으시고 뭐라도 한번 써봐서 암기하려고 하시고 이런 걸로 해서 차곡차곡 이제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일단 우리는 뭘 배우죠?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민법 중에서 우리는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하나는 해야죠. 오늘은 뭐죠? 국민 민자잖아요. 그럼 뭐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울 거예요. 민법은. 그렇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울 거예요. 그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그냥 개인 사인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뭐하고는 달라요? 공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형법이잖아요. 형법이잖아요. 형법은 뭐가 돼 있죠? 형법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형법은 이런 거 써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면 넌 어떻게 처벌될 거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은 뭘 정해놨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걸 정해놓고 그것만 안 하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은 규정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적어 있어요. 그래서 1조가 뭐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에 의한다. 뭐죠?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지 마.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가 행위할 때 기준에 법률에 적용이 될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법은 뭐부터 시작해요? 법에 다 정해져 있을 거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법은.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뭐 하지 마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민법은요.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사인 간에 하는 행위는요. 둘이 무슨 합의를 할지 법이 모른다부터 시작해요. 사인 간의 법률 행위는 뭐가 나타나죠? 사인 간의 법률 행위. 크게 보면 사인 간의 법률 행위는 뭐죠? 재산관계, 가족관계로 나타나요. 일반 사인이 하는 법률 관계가 뭐가 있어요? 친구한테 돈 꾸고, 돈 빌리고, 뭐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크게 보면 뭐죠? 재산관계와 친족관계, 가족관계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안에는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재산관계로 물건, 뭐죠? 물건하고 관련된 법률관계,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은요. 특정인하고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 가서 사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줌마 내일 사과 갖다 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사과 달라고 해야 돼요? 사과 가게가 거기 10개가 쭉 있어요. 여기 가서 계약했으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계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 달라야지 옆집 가서 사과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계약 맺은 그 사람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관계예요. 사람하고 관계. 물건은 뭐죠?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물건은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써져 있어요. 부동산에는요. 등기부에 내가 있고 내 거라고 하면요. 등기부에 내 이름이 써 있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꼈어요, 안 꼈어요? 이 물건의 소유자는 나예요. 물건하고 직접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사람이 필요해요? 이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특정인이 그냥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를 말해요. 채권은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재산 관계는 되게 많아요. 근데 민법상 재산 관계는 크게 보면 물권, 채권으로 나눠질 거고, 또 재산 두 가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요,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처럼 친족 관계, 상속 관계로 나눠져요. 친족 관계는 뭐죠? 부부 관계, 동거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식 간의 관계는요, 일정한 경우에 부양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뭐 이런 관계가 놓이는 거고. 그렇고 상속은요, 사람은요, 내 재산은 원래는 사적 자치잖아요. 민법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은요,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가면 돼요. 그건 뭐죠? 유언이에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아까 있잖아요. 내가 소유권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은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쓰지만 내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처분할 거는 원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표시를 해놨으면 그에 따라져요. 그게 뭐죠? 유언이에요. 근데 유언 안 해놓고 가면요, 그때 일어나는 게 법률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뭐라고요? 원래는 주인 없는 물건은 누구 거냐?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인 없는 물건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주인 없는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 없는 물건은 동산의 경우에는 먼저 자기 거라고 가지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국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었으면요, 그건 물건의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국가 거고 동산권은요, 먼저 갖는 사람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 집마다 죽었나 살았나 가져가서 내가 막 가져올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 죽었는데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돼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갖도록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면 민법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우냐? 저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배울 거예요? 민법 총칙을 배워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여기만 배울 거예요. 여기만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총칙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 법전을 만들 때 뭐죠? 우리가 공통돼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빼는 거죠? 앞쪽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에 공통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또 여러 개를 또 적는 게 아니라 앞에다 한 번에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권에도 어떻게 됐어요? 총칙, 각칙, 채권에도 총칙, 각칙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민법, 물권, 채권, 상속법에 둘 중에 뭐라도 공통되는 게 있으면 앞에다 여기다 빼놓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민법 앞으로 나올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크게 재산 관계, 물권 채권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적용될 것 중에 공통되는 거는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각각 또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민법 총칙은 앞으로 여러 개의 다른 강론들에서 적용될 것에 공통되는 걸 앞에다 적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문은 몇 개만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184조까지만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는요, 상속 얘기도 나오고 채무불이행 얘기 막 뒤에 있는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왜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얘들을 공통된 걸 다 적용되는 걸 여기다 적용할 거잖아요. 조문은 동일하게 적용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될 얘기는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얘기들이 여기 예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조문으로 따지면 시험 범위가 184조에 대한 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것들에 대한 구체적 예는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예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영역이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민법에 대한 사인 간의 법률 관계의 기본 원칙을 예로 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 예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184조 아닌 범위에서도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줘야 돼요. 민법 총칙에서 앞으로 나올 어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예를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배운 판례들이나 안 배운 조문들이 무조건 5지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 184조도 못 배우는데 나머지 조문을 다 배울 건 아니에요. 근데 요 개념들과 관련된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로는요? 예문으로는요. 근데 그런 거를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중에 뭐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앞으로 나올 것 중에 공통된 것만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법률 중에 공통된 거를 배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내용은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내용이 없는 거고 공통된 원리를 앞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조문 여러 가지를 배울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뭐만 해놓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잘 안 봤던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해놓으시면 돼요? 세모표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OX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세모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답은요. 딴 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도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뭐죠? 법적인 힘을 배울 건데 법적인 힘은요. 전제가 뭐죠? 국가가 전제가 돼요. 우리가 민법, 사인 간의 민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민법이랑 북한의 민법이랑 저기 미국의 민법이랑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체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어떻게 돼요? 조문이 다 다를 거예요. 요새 그런 프로 있더라고요. TV 이렇게 넘기다 보니 그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나라에서는 형량이 얼마 될까요? 했더니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종신형이다. 형법을 예를 들자면 거기서 나온 걸 이렇게 해봤는데 어디는 집행유예 떨어진다. 어디는 조문이 다 달라요. 규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법도 어떻게 돼요? 국가마다 어떻게 규정했느냐는 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통된 거 앞에 있는 민법 총칙만 배울 거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세모를 하고 풀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나온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래도 우리는 답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답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울 것 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을 채우는 것 중에 이런 데서 지문을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조문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저기 750조 얘기도 나오고 태아 얘기도 나오고 상속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만 잘 해놓으시면 모르는 문장이 나오거나 모르는 조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안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체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요. 민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똑같은 단어를 써도 여기서 쓰는 단어랑 여기서 쓰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법이 어렵다고 하는 중에 이과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용어가 동일하면요. 사이즈나 범위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완전히 다를 거란 얘기예요. 민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용어를 써도 어떻게 돼요? 여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죠. 동일한 용어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같은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는요. 물건에만 적용될 용어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어떻게 돼요? 쓰이는 범위가. 여기가 훨씬 작겠죠. 여기는 물건에서만 적용될 거니까. 물건법은요. 물건과 관련된 것만 적을 거잖아요. 채권은 채권만 관련된 것만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민총은요. 이거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넓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어려운 게 동일한 용어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쓰이는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원래는 단어 하나면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뭐죠?
딱딱 안 떨어져요. 어디에서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나 이런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쓰이는 용어가 어디냐.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여기라고 얘기했었죠. 여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돼요? 넓게 쓸 거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거기 가봅시다. 기본서 잠깐 드러나 가봅시다. 그래서 기본서 가볼게요. 기본서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법을 배울 건데 거기 통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렵게 아까 좀 전에 뭘 배운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칙이 나왔어요. 통칙. 총칙하고 통칙하고 뭐가 다를까요? 민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총론, 강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통칙 볼게요. 이건 어떻게 돼요? 민법 총칙이 어떻게 지금 본 것처럼 요 구조만 보고 갈게요. 첫 시간.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전체를 이해하시는 건데 지금 민법만 보면 민법은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배울 거잖아요. 근데 민법 총칙이고 우리가 이걸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하고 총칙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올 재산법, 채권, 물권,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 이게 다 적용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통칙은 어떻게 되죠? 여기 맨 처음에 적용될 건데 이게 통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법 총칙 중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넓은 개념인 거예요. 여기가. 통칙이. 이게 여긴 통칙이. 민법 총칙에서도 제일 넓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민법 통칙에서도 제일 넓은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 통칙이라고 써 있어요. 통칙. 저 맨 위에 아까 있었죠? 통칙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통칙은 뭐죠? 민법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걸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1번 볼게요. 민법이 뭐니? 했을 때 민법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민법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우리 뭐 배워요? 민법 조문 184조, 민촉은 184조라면서요. 전체 민법만 따져도 어떻게 돼요? 1112조인가 1118조인가 여기까지가 이제 다 하면요. 근데 이것만 민법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다 민법이잖아요. 민법 전에 있는 거랑 특별법이 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은 성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 법전이에요. 조문 1조, 2조, 3조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근데 원래 민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인 간의 법률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한 일반 사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형법처럼 어떻게 돼요? 다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어요? 못 적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얘네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뭘 못 만들었어요. 코인에 관한 규제도 뭐 맨날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 못 했잖아요. 코인은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래되고 있잖아요. 저도 사갖고 지금 돈이 없어요. 80% 막 불장에 사가지고 남은 돈이 없어요. 코인 제 친구가 막 좋다고 해서 사는데 지금 떨어져서 남는 돈 없어요. 코인 다 거래되지만 규제하는 법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단 말이에요. 법은 항상 지금 늦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거래 안 돼요? 다 거래돼요. 그래서 사적 자치.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형법처럼 딱 정해져 있고 이것만 하지 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민법은요. 거래관계가 계속되지만 법에 다 적어요? 못 적어요? 못 적는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혀져 있는 거 우리가 민법 몇 조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그래서 코인 거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샀잖아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규제법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활관계에 일반 사법이 민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합치할까요? 보통은 조문에 우리가 사인 간의 법률가는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민법은요.
요만큼이겠죠. 어떤 건 어디에 있어요? 상법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을 거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민법은요. 가장 일반법으로 되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작을 거잖아요. 여기 다 적어요, 못 적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 못 적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법과 공법의 구별 실익을 보면 사법은 뭐라고요? 사적 자치가 지배되기 때문에 뭐죠? 사인 간에 뭐만 하면 돼요? 사적 자치, 자기네들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우리도 괜찮은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형법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공법은 국가 체계가 있는 경우엔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도 뭐가 적용돼요? 사적 자치가 적용돼서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어요. 안 줘요. 그런데 친구가 요새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다는 아니고 내가 야 500만 줘 소송을 해요. 판사가 뭐라 그래요? 미친 거야. 1,000만 원 받아야지. 왜 1,000만 원 빌려서 500만 달라고 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안 가능해요. 민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내 맘이에요. 나 1,000만 원 안 받고 어떻게 해? 200만 줘. 가능해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뭐가요? 민법을 어떻게 돼요? 소송적 구제 절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사적 자치가 적용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변론주의라고 얘기해요. 판사는 뭐만 판단해줘요? 사인이 주장한 것만 판단해줘요. 야 미친 거야 왜 1,000만 원 받을 건데 200만 청구하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이 얘기하는 거다예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통칙이라는 1조 조문만 보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 1조 볼게요. 그럼 이거 1조는 뭐겠어요? 앞으로 민법 전체가 적용될 문제라는 거예요. 1조는. 그래서 1조가 어떻게 돼요? 제일 넓은 조문이죠. 앞으로 1200조 가까운 조문이 나올 거잖아요. 뒤로. 근데 1조는요. 그거와 관련된 거죠. 1조 볼게요. 법원. 민사에 관하여. 민사가 뭐죠? 민사 사건이잖아요.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면 법률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벌써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1조가. 내가 여기에 한 1200조 민법조문 써놨지만 내가 다 못 쓸 수도 있어. 그래 규정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조가. 규정이 없다고 판사가 뭐래요? 계속 싸워라. 난 모르겠다. 규정을 못 찾았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조는 사실은 누가 보는 거예요? 판사가 보는 조문이에요. 민사 분쟁이 발생했어요. 판사님 우리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민사소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법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 줄 거니? 그럼 원래는 형법은 뭐만 보면 돼요? 조문 보면 되잖아요. 살인죄, 너 졌네, 넌 사형,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코인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문, 글자로 써진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간습법, 문자로는 없다고 하지만 간습법 또는 조리에 의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민법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다 못 적을 수도 있어 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률은요. 앞으로 나올 법률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개념이 제일 넓은 거예요. 저기는 뭘 다 적용돼야 돼요? 민사, 사인 간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법률은요. 민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법률은요. 사인 간의 분쟁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법률은요. 최대한 넓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1조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법원만 한번 보세요. 법원 보시면 법원이란 민법, 법에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적용 기준이에요. 그럼 누가 적용하겠어요? 사인 간의 분쟁은? 판사가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사인 간의 분쟁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적용할 거니? 법률을 찾아봐. 없으면 계속 싸워라 이러지 말고 간습법도 찾아봐. 그래도 없으면요. 복조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렇게 판결해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조는 앞으로 나올 민법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넓게 해석해야 될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1조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적 1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앞으로 나올 민사, 분쟁 전부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여기는요. 1조는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얘기해요. 1조 자체는. 왜요? 얘가 처음에 적는 거잖아요. 민사인 간의 법률 관계. 못 적을 걸 실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 1조는 민법의 판단 근거이면서 적용 순서예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뭐부터 적용해야 돼요? 법률 찾아봐고 2조에 따라서 위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법에 어긋나요.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간습법 찾아보고 다 못 찾았으면요. 야, 인간이라면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라고 이제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리순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성문법. 법에 글자로 정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거부터 적용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간습법은요. 성문으로 써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불문법도 적용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1조는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앞으로 나온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판사가 어떻게 적용해 줄 거니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민사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1조에서 정해져 있다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